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7일 최병무 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남부지법에 황정수 부장판사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죠. 자, 그러고 나니까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대혼돈의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황정수 부장판사의 소속 이런 거를 거론해가면서 황정수 부장판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우왕좌왕해서는 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렇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때부터 물론 그때도 많은 분들이 그랬죠. 이준석 전 대표가 이걸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률적인 대응을 하는 데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방어권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한 김병준 전 교육부 총리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더 많았죠. 자, 그런데 그때부터 엇갈렸죠.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정당의 내부 일에 사법부는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게 판례의 일반적인 성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것도 정당 내부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주로 법조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이건 100%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조인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는 저희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취재를 좀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취재를 한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판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정당 내부의 일과 달리 이거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를 지금 쫓아내는 형국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른바 거의 출당인데 그 출당에 해당하는 일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구제는 법원이 안 하면 누가 하냐 도대체.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도 취재를 다 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압도적 다수의 견해가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오는 거는 바로 메시지라는 건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라는 판사의 결정이죠. 이 메시지가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메신저라는 건 판사죠. 판사를 공격하는 양상이다. 이게 이제 과거에 민주당이 자기들한테 불만이다 그러면 판사가 보수 성향이냐 어쩌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던 거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 이게 이제 우리법연구회, 국정인권법연구회 이런 건데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 나는 안 믿고 있었는데 약간 빠져나간 듯 하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양상이고요.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판사가 경도돼 있다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우려한 바 있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이번 주에 결정을 안 한다고 분명히 공지했다. 그런데 연찬회를 마치는 날 공지와 달리 갑자기 인용 결정한 것 자체가 판사가 정치적 행위를 한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가처분 신청 결정을 이번 주에 안 하고 다음 주에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서 갑자기 이번 주에 그것도 연찬회 다음 날 한 거, 이게 정치적 결정이다. 시점 자체가 정치적 결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저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판사가 정말 그 시점에 딱 맞춰서 했을까요?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과 다음 주는요 며칠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일찍
이 결정문이 써져서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팩트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과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해서 늘 뭐 비판을 받았고 뭐 그런 비판이 축적돼서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이 우왕좌왕하는 판사 공격, 이거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황정수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자, 우선 객관적으로 드러난 팩트를 보면 56세고요.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28기, 그 다음에 고향은 전남 구례, 그 다음에 순천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서울법대를 졸업했습니다. 한양대 대학원에서 그 대학원을 또 다녔더군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동안에 한 여러 가지 판결 중에서 이제 정당 내부의 일, 근데 정당 내부의 일에 대해서 이 황정수 부장판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더군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때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왜 나도 토론에 끼워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받아들였죠. 왜? 방송기자클럽에서 15% 지지율이 넘지 않는 사람은 배제한다, 뭐 이런 내부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용석 무소속 후보는 당신은 15%가 안 넘으니까 우리 안 껴주겠다 이러는데, 그에 대해서 이 황정수 부장판사는 그거는 아주 자의적인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 못한다, 이렇게 한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왜냐면 아니 15%라는 건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나왔는데 그 뭐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또 14%와 16%가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오차 범위 내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방송기자클럽이 15%라는 걸 정해놓은 거는 3명이 나왔는데 3등이 15% 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용석 무소속 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기준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법원이 개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글쎄 그거는 뭐 판사의 판단의 문제겠죠. 진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도 그냥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15%라는 거는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늘 양자 토론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인천 강화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서 원래 이 후보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보면 그런 사람은 공천을 주면 안 되는데 공천을 줬거든요. 그럼 이걸 법원이 놔둬야 하느냐, 개입해야 하느냐. 기존의 어떤 판례나 관행에 보면 이거 정당 내부의 일이니까, 공천이야말로 정말 정당 내부의 어찌 보면 은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놔둬야 하느냐, 개입해야 돼. 근데 황정수 부장판사는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을 해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판결하고도, 지금 이 가처분 신청 인용하고도, 사실상 인용이죠. 인용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당원과 당규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황정수 부장판사도 이런 걸로 보입니다. 정당 자율성 보장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당원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경우, 이거는 그 사람의 권리 구제는 누가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글쎄요, 이 논리가 뭐 법조계에서 다수론인지 소수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논리에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정당에서 정말 주류들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이제 뭐 내일 될 텐데 대표, 이 사람이 이번에 대표로 경쟁한 박용진 후보를 만약에 다음 공천에서
불투명한 이유로 탈락시켰다. 저는 그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박용진 의원이 그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거 저는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류가 거의 정당 내에서 횡포를 부려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었을 때 박용진 의원은 그 당시 그 내년 후년 총선에서 누구한테 호소를 합니까? 아, 이건 정당 내부 일이니까 그냥 내가 감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의의 공정에 부합하느냐.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저는 정말 일반적으로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중대하고 명백한 그리고 달리 피해 구제 방법이 없을 때 저는 법원이 개입해야 된다는 쪽에,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 찬성한다. 뭐 그 차원에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 글쎄 이거는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비상상황이다. 이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상황이 아니고요. 8월 5일, 8월 2일 날 최고위원회를 했고 8월 5일 날 상임전국위원회를 했는데 그때가 비상상황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황정수 판사는 그때는 비상상황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그건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대위로 넘어가는 건 잘못이다. 그러니까 그 후로 비대위원장 뭐 지명하고 뭐 전국위원회 통과하고 이건 다 무효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등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황정수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맞느냐 안 맞느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어제 저녁에 늦게 특정 모임 출신이 아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명확하게 밝혀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황정수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 있는 법조 출신 정치인들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소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특정 모임 출신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요 2010년인가 11년인가 제 기억에는 한번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명단이. 그때 한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 없습니다. 황정수 부장판사가. 근데 그 명단에 없다고 벌써 2010년, 11년이 뭐 10여 년 전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우리가 남부지방법원의 얘기를 믿어야 할지 그거는 좀 퀘스천 마크로 해놔야 된다. 왜냐하면 2010년, 11년에 우리법연구회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탈퇴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가입한 사람도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 명단이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남부지방법원에서 부인했다고 해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물음표로 남겨둬야 된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그 사람이 판사가 결정한 것이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그 판사의 성향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민주당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내로남불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판결 나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결이 마음에 들면 틀림없이 뭐 무슨 대단히 훌륭한 판결이다 이랬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 판사가 뭐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글쎄 보수 성향은 늘 그러면 국민의힘 입맛에 맞는 판결 내고 진보 성향은 늘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결 내느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정도로 판사를 불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물론 판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 입장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만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늘 친민주당 판결을 내고 늘 친국민의힘 판결을 낸다? 믿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사법체계,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 어찌 보면 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저도 물론 김명수 대법원 믿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그다음부터 믿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의힘이 불만이 있겠죠. 당연히 이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래서 저는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 정치적 해법 얘기를 매번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운명을 사법부에 맡기는 건 아니죠. 거기에 가기 전에 정치적으로 풀어라 이겁니다. 아니,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6개월 당원권 정지가 아니고 출당을 시켜버렸으면 지금쯤 뭐 완전히 갈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애매모호하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저는 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출당시켰다가 2030에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것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어정쩡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정치적으로 포용하든가. 이거는 all와 nothing 게임을 어정쩡한 게임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기본적으로는 사법부 쪽에 운명을 맡기는 일은 아니다. 정치는 정치 내부에서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뭐 이런 걸 비판하는 이거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적어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사람들, 뭐 제 주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압도적 다수가 저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도 보니까 강천석 고문이 뭐 그렇게 썼더군요. 윤 대통령이 비상을 삼키는 심정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을 해라. 뭐 그렇게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던데, 글쎄 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죠. 이게 비상을 삼키는 각오로 포용을 할 것인지 아예 결별을 할 것인지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입장이. 왜냐하면 그거는 정치적 해법이죠. 저는 정치적 해법을 윤 대통령이 어떻게 가져가라. 여기까지는 저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정파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의 영역이 아니고 저는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을 분석하는 입장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뭐 확인도 되지 않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특정 지역 출신은 확인이 된 거죠. 그러나 그럼 호남 출신은 그럼 다 친민주당 성향의 판결을 내려야 되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지금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의신청은 내놨지만 그 이의신청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자꾸 항고하고 이럴 거 없이 어차피 항고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또 한두 달 갑니다. 고등법원으로 가고 그러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걸 지금부터라도 저는 여기서 중단하고 다시 이걸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정치적으로 해결해라. 그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TV조선 이것이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 판결 취지에 따라서 어긋나지 않게, 자, 최고위원이 결혼이 생기면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보궐선거를 해라. 그러면 그럼 현재 최고위원은 원래 정원이 9명입니다. 3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연직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그 다음에 사퇴 안 한 지명직이죠,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3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6명을 보궐선거를 우르르 다 해서 최고위원 정원 9명을 채우든가, 아니면 지금부터가 진짜 비상이죠. 정원이 9명인데 3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회의를 열 수도 없고, 연다고 해도 의결 정족수가 안 됩니다. 진짜 비상이죠. 그러니까 8월 2일이나 5일은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사가 이제 주장을 했지만, 지금 시점, 비대위가 무너진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진짜 비상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진짜 비상 상황에 걸맞게 3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권성동, 성일종, 김용태 최고위원은 사퇴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퇴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준석계라고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김용태 한 사람 놔두고, 아니면 김용태도 설득을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당을 위해서 같이 사퇴하자, 우리도 사퇴할게, 이렇게 해서 설득해서 총사퇴를 해서 비상상황을 만들든가, 아니면 김용태 놔두고 권성동, 성일종
두 당직자가 당연직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 한 명 남을 거 아닙니까? 정원 9명의 최고위원회에 한 명 남은 거는 비상 중에 비상이죠.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비상 상황이라고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열어서 결정을 하면, 그리고 8월 5일 이후에 쭉 해왔던 거대로 다시 추진을 하면 저는 이번에는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 못할 것이다. 최고위원 정원 9명 중에 한 명 남았는데 그게 비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원 당규에 봐도 당대표가 고리되거나, 그러나 고리는 아니죠. 이건 사고니까. 또 하나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회가 만약에 권성동, 성일종 사퇴한다면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대표는 사고로 지금 참여를 할 수가 없고, 김용태 최고위원 한 명 남았는데 기능 상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비대위를 다시 시작하는 거다. 절차에 어긋남이 없게. 요 두 가지 방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거는 어차피 비상이다, 지금부터는 비상이다 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최고위원들을, 원래 최고위원들은 전당대회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국위원회에서 무려 6명씩이나 보궐선거를 하는 것, 이건 비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진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게 비대위를 구성해라. 저는 그 길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뭐 직무정지를 한 판사가 성향이 어떠네, 뭐 손가락질 해가면서 뭐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시간 있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게 하루라도 당을 안정화시키는 거고, 마침 뭐 오늘 오후 4시에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는 이런 상황을 제가 만들면 안 된다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런 상황을 계속 밀어붙여서 만든 사람, 그런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 당에서 다 알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